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기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먼저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변수가 생겼네요. 러시아가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죠.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왈리브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국제적인 통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파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렇게 하면 시리아가 군사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리아 정부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서 확실히 긍정적인 사태 전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포기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시리아 사태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 대부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의 95%가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인 3,400여 명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오염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이 72%나 됐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 또 오염수 대책에 국비 470억엔, 우리 돈으로 약 5,13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정부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늦었다는 답이 72%였고 빨랐다는 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예, 최근 북한을 다녀온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으로부터 올림픽 농구 대표팀 훈련을 요청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있군요. 네, 최근 두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프로농구 NBA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이 오늘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드먼은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에게 2016년 올림픽 농구 대표팀을 훈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로드먼은 또 김 위원장이 자신에 관한 책을 써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먼은 또 내년 1월 북한에서 농구 시범 경기 2게임을 개최할 계획이고 이 시범 경기에 출전할 선수 선발을 돕기 위해서 오는 12월에 다시 북한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과테말라에서는 버스 추락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군요. 예, 과테말라 서부에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서 최소 4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15분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도로에서 버스가 20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기 3명 등 44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버스 정원이 54명이지만 사고 버스에는 9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출근길 아침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남부구간 청담대교 방면 수선화대목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정체입니다.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동작대로 아직은 양방면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당역부터 이수역을 지나 경문 고교까지는 여전히 차간역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외곽 과천 쪽으로도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는 시속 30km 서행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서는 마포대로 마포역에서 공동 오거리 구간 신호 대기 시간 자주 길어지고 있고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산로 독립문 방면 모래내 고가차도부터 연희 나들목 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 이동하는데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동작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도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하재근의 문화로 읽는 세상. 매주 화요일 날 준비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오늘도 어김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리얼리티 초강세 이걸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리얼리티 프로그램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거의 뭐 리얼리티의 난리입니다. 예, 토크쇼가 몰락을. 예, 토크쇼들이 놀러와도 폐지됐고 무릎팍도사도 폐지됐고 최근에 그 자기야라고 불리우는 토크쇼가 있었는데 그것도 원래 스튜디오 토크쇼였다가 완전 리얼리티 형식으로 바뀌고 해서 토크쇼들이 거의 줄초상이 나면서 리얼리티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예능이 생긴 이래 리얼리티 형식의 예능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리얼리티 초전성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라고 불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렇던데, 그게 최근에 또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이런 데서 사고도 났대요. 네, 그렇죠. 예. 스플래시는 이제, 완전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쟁 형식도 있고 한데, 요즘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능 프로그램인데, 예능으로서의 특성보다 리얼리티적인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다 보니까 리얼리티적인 경향이라 함은 원래 이제 예능이라고 하면 웃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웃기는 상황극도 하고 재치 있는 농담도 하고 이런 건데 다큐멘터리는 웃기는 상황극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냥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자체를 카메라로 기록만 하는 게 다큐멘터리죠. 근데 요즘에 예능에서도 그러한 다큐멘터리적 성격, 리얼한 성격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예능이냐 다큐냐 이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해서 다큐 예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카메라가 관찰만 하는 그런 예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본은 없고 이 대사도 거의 애드립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황만 주어지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글자 그대로 실제 상황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능에 이런 리얼리티 흐름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한 2000년대 중반경에 무한도전이 인기를 끌면서. 무한도전도 그러네요. 무한도전도 대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대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상황만 주어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1박 2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패밀리가 떴다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모든 방송사에서 주말 예능을 다 이렇게 리얼 버라이어티 포맷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 10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7, 8년 정도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재치 있는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것을 시청자들이 보고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이제 가벼운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이 제작하다가 사고도 많이 났더구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의 특징이 과거의 스튜디오에서 뭔가 좀 질서 정연하게 통제되는 예능에 비해서 돌발 상황이 많다는 거고 굉장히 또 이게 또
극한의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의 뭐 생존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고생의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좀 출연자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오지 같은 것을 방문하면서 탐험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때는 대본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대본 옛날에는 작가라든가 PD들의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출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옛날에 오직하고 이랬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웃고 즐기는 예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왜 이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까?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딱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 생생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 예능에서는 뭔가 스튜디오에서 항상 그 정돈된 느낌, 어느 정도 상대를 다 배려해주고 이렇게 좀 정도 이상을 벗어나는 말을 잘 안 하고 그렇게 좀 정돈된 느낌만 계속 있었는데 리얼 버라이어티는 막 출연자들 간에 서로 막말을 하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막 생생한 느낌. 그리고 이게 출연자들 사이에 항상 인간미라든가 우애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요즘에 세상이 너무 팍팍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리얼 버라이어티 거의 이제 형제를 표방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제애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어떤 힐링의 느낌, 마음의 위안을 받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게 민주화하고 맞물려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시절일 때는 뭔가 맨 위에 있는 한 분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밑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예능에서도 맨 위에 있는 MC가 한번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밑에서는 모든 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차분하게 움직이는 그런데 리얼 버라이어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진들이 통제되지 않는 저마다 마이크를 차고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권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요즘에 2000년대 자유분방한 시대의 분위기하고 더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예, 그런데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TV가 좀 더 바보 상태스러워진 것으로.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예, 정말 저는 권위주의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요사이 예능 프로그램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리얼 버라이어티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유재석과 강호동이라는 양대 국민 MC 체제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가 이제 이른바 국민 MC라고 해서 연예인들의 연예인, 연예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 거의 뭐 스타 MC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무슨 종합 대중문화 시상식 때 이 국민 MC들이 돌아가면서 대상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뭔가 스튜디오에서 재치 있는 말을 하는 뭐 신동엽 씨라든가 뭐 남희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기를 얻다가 리얼 버라이어티 시대가 되니까 어느 한 MC가 재치 있는 말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너도 나도 떠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MC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본인이 얼마나 재치 있는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이걸 배려를 해주면서 조정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발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순발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는 카리스마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유재석 씨하고 강호동 씨가 그 영역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한 7, 8년 동안 이 두 사람이 국민 MC로서 예능계를 양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경규의 시대는 가고 강호동의 시대가 왔다 이런. 그런데 이제 이경규 씨도 최근 한 4, 5년 사이에 리얼 버라이어티 체제에 이제 적응하면서 다시 또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예, 그렇죠. 힐링 캠프 같은 걸. 그 전에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고. 예, 또 맞습니다. 남자의 자격 했군요. 유재석 씨는 한때 메뚜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강호동 씨도 씨름선수에서 이 개그맨으로 전향하면서 몸무게를 빼는 그런 이제 예능 MC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죠, 강호동 씨가. 이 몸무게 빼는 과정도 하나의 버라이티 쇼로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큰 고생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국민 MC가 됐다고 하니 정말 참 축하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 국민 MC 체제가 또 무너진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어떤 겁니까? 예. 리얼리티가 강화되다 보니까 유재석 강호동 씨의 호시절 국민 MC 체제가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청자들이 더욱더 리얼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한 차원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 MC 자체도 필요 없다. 그냥 리얼한 모습 그 자체를 주는 그냥 아이들 아버지, 아이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카메라는 관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지 탐험 같은 걸 가서 오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서 막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다 보니까 국민 MC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조금 옛날보다 그 위상이 줄어들어서 올해 이제 시청률 일요일 날 1위 2위를 다투는 작품들이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이들이 어디 캠핑 가는 얘기. 아빠 어디가? 그렇죠. 아빠 어디가. 아니면 이제 연예인들이 군대 입소해서 군대 체험을 하는 이야기.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게 시청률이 뭐 17% 18%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 MC의 체제가 리얼리티의 강화로 인해서 오고 리얼리티의 강화로 인해서 또다시 저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목이 참 다 자극적이에요. 꽃보다 할배 이런 건 정말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할매도 나올 판입니다. 그 국민 MC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 자극이 자꾸 더 강화되지 않으면 이 시들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점점 더 막 생생한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MC는 벌써 시청자들이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덜 생생한 거죠. 그리고 진짜 아빠 아이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엿보기의 느낌, 진실한 그들의 삶을 시청자가 마치 창문 커튼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더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한테는 국민 MC보다도 그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더 이제 예능인으로서 인기를 얻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얼 버라이어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예능에서 이제 감동을 자꾸 찾게 됐는데 이제는 그 감동도 하나의 자극이 있는데 그런 감동이라는 자극이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더 많이 시청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국민 MC 체제가 무너지고 예능의 다극화 체제가 오고 있는 것이죠. 다극화.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이군요. 이 리얼리티가 이렇게 강화되는 흐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리얼리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오늘 자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가장 1차원적인 자극이라는 거죠. 이게 막 돌짚고 던지고 막말하고 독설하고 막 사람한테 발길질하고 먹는 거 갖고 싸우고 굉장히 1차원적인 자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주 날것의 재미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라든가 사전에 대본에 의해서 그 치밀하게 짜여진 재미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연적으로 툭툭 터지는 날것의 재미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1차원적이고 날것인 그런 재미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창조성에 의해서 이렇게 고도로 숙성된 그러한 수준 높은 재미로부터는 우리 예능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 대중문학의 혹시 질적인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창조성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이 리얼 버라이어티가 인기를 끈 이래 코미디가 퇴조하기 시작했는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매우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리얼 버라이어티가 인기가 시작된 이래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두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결국 퇴출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청자들이 너무 생생한 거, 막 돌발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코미디라는 거는 사전에 작가가 대본을 짜서 하는 건데 이거를 누군가가 창조해낸 대본을 보는 거를 시청자들이 답답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시트콤도 퇴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청자들이 대본 보기를 싫어하고 생생하고 우연적인 상황만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웃음을 만드는 대본을 만드는 능력이 퇴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극작 작가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연출 작가들의 위상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문화를 위한 세상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겠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탄력 있고 젊은 머리. 여자라면 다 누구나 꿈꾸죠. 그래서 저 황순애는 하이몰 레이디입니다. 쉽고 빠르고 내 머리처럼 자연스러우니까. 패션 가발에서 맞춤 가발까지. 080-225-2525 헤어풀 뷰티풀 하이몰 레이디. 예, 이번에는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경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9일 뉴욕 증시는 중국의 수출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94% 뛰었어요. 15,06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15,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는 1.0%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26% 올랐습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7.2% 늘어나면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를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시리아가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공격이 늦춰지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러시아의 제안을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죠. 유럽 증시는 어제 중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공습 우려 등으로 소폭 내렸는데요. 미국에선 시리아 사태, 또 양적 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미 충분히 반영돼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방금 유럽 증시 소식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흥국에서 빠진 돈이 유럽 등으로 몰려간다면서요?
네, 미국의 기관차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에 사들인 유럽 주식의 규모가 65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해서 36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2010년에 불거진 그 유로존의 재정 위기 이후에요. 3년 넘게 유럽 증시에서 를 외면해왔던 미국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탓인지 요즘 명동 등에 가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아주 많던데 이렇게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면서요? 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그 중국 정부가 국경절 연휴, 그 10월 1일을 앞두고 한 그 관광 특수 기간인데요. 이를 앞두고 그 저가 해외 관광부 상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원가 이하 그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또 명시한 요금 외에는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그 관광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새 관광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으로 오는 4박 5일 패키지 관광상품의 가격은 현재 한 50만 원, 70만 원대에서 한 100만 원대로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전세기에 추가 운항을 불허한 데다가 관광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단속에 나서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황의 4대 보험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올 상반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인수율이 98.9%로 최근 3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직장 가입자들의 징수율은 99.5%로 여전히 높지만 지역 가입자 징수율이 96.2%로 낮아진 데 따른 겁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그 지역 가입자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그 4대 보험의 체납액도 올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걱정이군요. 깡통 전세 피해가 전세금 0.2%를 막는다면서요? 예, 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보고준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벌써 6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년에 그 보증금의 0.197%, 약 0.2%를 내면, 즉 1억 원에 연가 20만 도 정도를 보험금으로 내면 한국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그 전세 3억 원 이하, 다른 지역은 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세값 3억 원 이상인 집은 여전히 민간보험을 이용해야 하고 전세 3억 원 기준으로 연 60만 원에 가까운 그 보증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의문점을 던져서 개봉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로부터 개봉 이틀 만에 상영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제 영화계 12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 대한 폭력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영화 상영을 요구하는 영화인 쪽 이야기와 함께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천안함 유가족 측 이야기를 차례로 듣는 미니 인터뷰 시간 마련합니다. 당초 상영을 중단한 메가박스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자 했으나 메가박스 측에서 관련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민병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과 관련해서 어제 12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민 교수님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 그 어떤 표현의 그 자유에 대한 어떤 폭력이라 또 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2개 단체가 모였고요. 그 영화계의 어떤 성명서를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그 첫 번째로 메가박스 측은 협박을 한 보수단체의 이름을 밝히고 수사당국에 고발하라. 두 번째는 수사당국은 해당 보수단체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라.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로서 이번 사태가 한국 영화 발전의 위축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 재상영에 최선의 행정력을 즉각 발휘하라. 이러한 그 세 가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 메가박스 측은 이제 보수단체의 그 협박을 받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声明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메가박스 측에서 협박을 한 보수단체 이름이 밝혀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그 확인한 측은 확인한 걸로는 메가박스 지금 9일날 협박을 해온 단체는 본사 사무실, 각 지점, 또 드림센터 등에 전화로 해왔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에 그 6일날 그 메가박스 측의 그 내용하고는 좀 한 발 물러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협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메가박스 측에서 이게 단순히 협박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되지 않고 분명히 그 어디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야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추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건 한국 영화사 역사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저희의 생각은 어떠한 누구 전화로 협박해서 이게 중지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어떠한 그 강력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배급사와 의인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메가박스는 배급사와 협의를 했다고 하고 배급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현재 한국 영화계는 어떤 구두로 그 약속을 하지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갑의 횡포가 있더라도 을은 뭐 아무 그 서류상 그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영화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요. 개봉 이틀 만에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라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를 어제 확인을 하니까 총 33개 그 극장이 개봉한 첫날인 5일에 관객이 1258명, 6일엔 1291명이 들었습니다. 그 한 기관 평균 하루 38명 정도 관객이 든 건데요. 매회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상영한다고 보면 매회 10명 정도의 관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극장 측에서 지금 보수단체 핑계를 대지만 결국 영화를 낼 수밖에 없는 관객 수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 그건 현재 그 메가박스 측에서 상영 중단된 후에요. 지금 6개 스크린을 상영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매진 상태입니다. 매진 상태고 그 메가박스 측에서 그 5일날 첫날 상영을 하고 둘째 날 상영을 하면서 그 스크린을 확대하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관객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순간에 몇 시간 후에 이게 상영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어떤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매진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그 뒤에 날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영이 그 메가박스가 내리고 나서 7일 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678명, 9개 관에서 678명입니다. 8일 날 788명. 그래서 한 개 관에 하루 평균 8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3회 정도 상영한다고 보면 매회 상영 시마다 채 30명이 안 되는 관객이거든요. 아니, 이건 소극장이기 때문에 100석 정도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100석에서 60명이면 70명이면 거의 그 매진된 상태라고 아니죠. 지금 계산을 하면 한 20몇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뭐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업성을 생각하는 극장으로서는 계속 상영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 과거에 화려한 그 휴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아주 많았지만 예, 680만 명이나 동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극장들이 그 막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때도 보수단체가 많이 협박들을 하고 이랬는데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계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토요일 날 678명의 관객이 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 수가 6개입니다. 예, 근데 극장은 9개. 그리고, 상영 횟수가 10회예요, 10회. 예. 그러니까 6개 스크린 수에 상영 횟수가 10회인데, 100석이면 67%죠. 예. 네, 상영 횟수를 보셔야죠. 예. 그냥 스크린이 6개인데 이게 5회 상영하는 게 아니고, 예. 상영 횟수를 퐁당퐁당으로 상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스크린이지만 10개 상영 횟수로 678명이면 이 100석, 조만 극장 100석을 보면 약 67.8%가 관객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상영 횟수를 보셔야지 스크린 수로 이렇게 5회 상영으로 계산하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보수단체가 만약 협박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다만 이것이 또 오히려 반대로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것을 계기로 너무 이념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념으로 갈 그런 그 논쟁으로 이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이 영화가 어떤 그 의혹을 어떤 그 객관적인 시점에서 재조명을 해본 것이지 어떤 이게 뭐 폭격이 됐다, 뭐 안 됐다 이런 문제 가지고 이 영화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도 이건 뭐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가 볼 수 없다 해서 이게 기각이 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민병록 교수였고요. 예, 이번에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천안함 유가족 측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이인옥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옥입니다. 예, 지난달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 영화에서 보면 왜곡된 자유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 천안함 피격됐다는 것은 지금 뭐 5개국이 참여해가지고 민관 그 합동 조사는 결론이 났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일부 사람들이 증언에 의해서 이 영화가 참 만들어져가지고 참 저희 40명 전산 용사나 저희 유가족에서는 참 그들 명예를 많이 신데 우려가 있어가지고 영화 상영 처분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예, 이 46 용사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 대표께서는 직접 영화는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예,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천안함이 폭침되었다고 하는 공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다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는 지금까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면서 만든 영화라고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새로운 사실도 없고요. 예. 처음서부터 지금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자촌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뢰라든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그냥 그 영화를 고스란히 대변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 메가박스가 이번에 그 영화를 다 내리고 나서 저희들은 상업적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영화인 측은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념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나치게 너무 이슈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 영화는 처음에 만들 때 왜곡 사실이 아닌 것 발표를 했는과도 이게 잠깐만 왜곡된 사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영화인들이 이번에 뭐 기자회견까지 내고 뭐 그랬는데 외국 영화인들 백수 감독도 제가 그날 재판 때도 봤습니다. 제가 근데 백수 감독 예를 들면 백수 감독 사생활을 누군가가 참 왜곡돼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그걸 표현의 자유로 해가지고 또 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영화를 이게 뭐 프로젝트가 이제 천안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우리 유족이나 아니면 뭐 또 그런 해당 공동으로 다 물어봐가지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영화를 만들고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반된 일부 사람들 중에 그 말만 가지고 이게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은 참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앞으로 유가족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뭐 행사 이런 것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저희가 뭐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은 계획한 건 없고요. 예. 다만 이 영화가 이제 천안 피고 사건에 대한 의문만 제시한 거에 대해서 영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2년적 아니면 근데 지금 이 영화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의 서행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 지금 평택 이한대에 가는 천안한 선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천안한 선체가 있는데 이 선체를 정말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이인옥 대표였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웰메이드 가지요. 오늘 또 크루징 멘트를 할 시간이었군요. 환절기 건강 챙기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해직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